안녕하십니까, 송진구입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국제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심지어 학생들도 힘들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힘든 한국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짜리를 기획했는데 그게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극복의 힘 빅 예스라는 강의가 됩니다. 그때 만들어서 전국에, 저는 강의를 공연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전국 순회 공연을 했는데 그때 좀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을 그때는 세미페라로 만들어서, 세미페라는 뭐냐면 세미나 플러스 파페라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오늘처럼 제가 혼자 강의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만든 건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제가 나가면 파페라 가수가 들어와요, 무대로. 가수가 와서 자기가 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잖아요, 파페라 가수들. 그러면 가수가 들어가면 제가 와서 다시 강의를 하고, 제가 나가면 다시 가수가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진 세미페라를 전국 공연을 다 하고, 그래서 강의 내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나온 지가 2주 정도 됐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그게 빅 예스라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전해드릴 내용이 뭐냐면, 위기는 어디에서 오냐를 보여드릴까요? 어디에서 오냐, 어디에서 언제 오냐,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한다는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은 뭐냐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4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인정, 수정, 열정, 긍정이라는 방법인데, 저는 작년부터 올 동안 제가 책 쓰기 전까지 강의를 풀을 때 빅 예스라고 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문에서 4정으로 풀었어요. 4정. 4가지 정이야. 인정, 수정, 열정, 긍정. 근데 이번에 책을 내면서 제 책을 담당한 회사가 위즈덤 하우스라는 회사인데 그 출판 담당자가 여자예요. 여자인데 제가 사정을 내자, 책 이름으로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또 미혼이야, 그 팀장님이. 여자분이 미혼이라 사정은 절대 안 된대. 사정 왜 안 되냐? 우리 남자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사정을 많이 한다. 뭔 사정을 하냐는 거야. 우리는 남들 찾아다니면서 뭐 좀 부탁 사정을 많이 한다. 근데 어쨌든 안 된다 그래서 사정을 접고 빅 예스라는 제목으로 그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전해드릴 테니까 우리 사장님들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혼자만 듣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반드시 전해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제일 처음에 가족한테 전해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주변 분들, 직원들, 또 주변에 슬럼프에 빠져있는 분들한테 오늘 제가 한 얘기를 기록해서 반드시 전해주시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을 드릴 거예요. 제 방법을 들으면 대부분 슬럼프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우리 사장님들한테 위기를 극복하는 극복의 힘, 빅 예스에 관해서 강의를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997년도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IMF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국제금융위기가 작년에 터졌죠?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가 뒤집어졌잖아요? 전 세계가 뒤집어진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걸 경험해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극복을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인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IMF 때나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위기는 밥처럼 존재한다 그런다. 밥. 매일 먹는 밥 있죠?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위기는 터지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보냅니다. 뭘 보낼까요? 신호를 보내요. 위기는 신호를 보냅니다. 훌륭한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네 또. 위기는 터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내. 근데 이 신호를 보낼 때 신호를 읽을 줄 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신호를 보낼 때 신호를 못 읽는다면 그게 아무리 강한 개인, 아무리 강한 기업, 아무리 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죽는 거예요.
2001년도에 미국에서 9월 11일 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9.11 테러가 벌어졌어요. 그날. 근데 테러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놀라운 첩보들이 속속 접수가 됐는데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 일이에요. 터지기 전에 알카에다 조직이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그걸로 국제무역센터를 들이받고 그걸로 펜타곤을 공격한다는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미국의 정보국에서 그 첩보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핵심 간부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야, 이건 현상에서 일어나지 않아. 이건 어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야.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야. 그래서 아무도 그걸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맞아, 그 개연성이 있는데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위기는 이래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국제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그 첩보가 접수됐을 때 그 개연성이 있어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영화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사람 하인리가 만든 사람의 법칙이 있어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 법칙에 의하면 한 건의 대형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 정도의 징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번의 징후가 보일 때 그 중에 몇 개를 해결할 수 있다면 29번의 사고는 생기지 않고요. 29번의 사고 중에 몇 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 건의 대형 사건은 터지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중국의 그 스촨성 지진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 지진 날 때 제가 중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터지고 나서 중국의 중앙방송에 뉴스에 그게 보도가 된 거예요. 보도가 뭔 내용이냐면 스촨성에 지진이 터지기 전에 일어났었던 해괴한 일들, 그걸 찍은 내용들이 그날 뉴스에 나오는데 스촨성 지역에서 두꺼비 아시죠? 두꺼비가 어느 날 수십만 마리가 이동을 하더래요. 마을을 덮치면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더래. 뭐가 뒤에 쫓아오는 것처럼 얘들이 무섭게 도망가더래요. 집에도 들어왔다 나가고 막 길을 찾아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렇게 많은 두꺼비를 본 적이 없었거든. 왜 그런지도 몰랐고 뒤에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걸 지방 카메라들이 쭉 찍은 거야. 왜 그랬을까? 근데 터지고 나서 보니까 얘들이 이동하고 나서 스촨성에 지진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두꺼비나 개구리 이런 것들을 미물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미물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징후를 얘들은 뭐 한 거예요? 읽은 거예요. 인간은 지구가 생긴 이후에 가장 발달된 과학 문명을 갖고 있지만 스촨성에 지진 날 거를 예측하지 못해서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지고 있는데 모든 기업이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다 공통적으로 피해를 봤을까요? 아니면 그중에 위기 덕택을 본 기업도 있을까요? 덕택을 본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봤다고 그렇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본 기업이 뽑으라면 전 두 개를 꼽아요. 하나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차는 옛날에 11등 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아차하고 합치면서 이 친구들이 8등 했어요. 11등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글로벌 5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한다. 우린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거기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국제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등부터 앞에 섰던 7등 사이에 대단한 글로벌 모터 회사들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몇 등 하냐? 6등 합니다. 내년에 5등 하겠다는 거예요. 국제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지금 삼성전자도요, 혜택을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문 닫고 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과거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릴 상황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공통된 위기는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나쁘다고 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준비된 자한테 위기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 얘가 기회. 그러려면 뭐냐? 늘 주변을 환경을 내 외부 환경을 예측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도 하고 기회를 또 다른
도약으로 바꾸기도 하는 이 근원이 어디냐면 위기를 극복하는 또는 기회를 창출하는 근원이 어디냐? 저는 인간의 뇌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뇌는요. 놀라셨네 커서. 인간의 뇌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기만 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요. 정말로 원해야 돼. 대신 절실하고 아주 간절하게 원해야 됩니다. 자, 이 뇌 그림을 보면요. 전두엽이 있어요. 여기는 이성의 중추입니다. 편도는 감성의 중추고요. 전두엽은 실행의 중추예요. 이 전두엽 이성의 중추 중에 놀라운 기능이 뭐냐면 미래 기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 사장님들 기억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예요. 미래 기억은 뭘까요? 상상. 또 비전. 그렇지. 꿈이야 꿈. 가장 좋은 우리말이 있잖아요. 꿈. 미래 기억은 꿈이에요.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어제 주무실 때 잠에 주무실 때 꿈에서 돼지 꿈을 꿨는데 돼지가 한두 마리가 아니야 100마리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쳐봐요. 오늘 회사 출근하시면 어디 갑니까? 로또 사러 가죠. 산 순간부터 엄청난 고민이 두 가지가 생겨. 첫째, 이 복권을 어디에 감출 것이냐. 잃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야. 둘째,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냐. 엄청난 고민이 두 가지 생겨. 만약에 여기 두 분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네 명이 친구라고 해봐요. 앞에 계신 분. 친구면 우리가 퇴근하고서 소주 한잔 하자 그래서 보통 같으면 소주 한잔 쭉 하면 한 4만 원 나와. 그럼 친구들끼리 10,000원씩 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사장님께서 어제 꿈을 꾸고 오늘 로또 복권을 샀어요. 우리가 먹은 게 4만 원 나왔어. 돈을 누가 낼까요? 사장님이 냅니다. 그 순간부터 내면서도 기분 나쁜 표정이 없어. 입이 귀에 걸려. 귀에 걸려. 너네 많이 먹어. 근데 왜 사는지는 얘기하지 않아. 왜? 복권 샀다는 얘기하면 재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 될까 봐 얘기는 안 하는 거야. 대신 아주 행복해. 이 미래 기억인데 요거. 그러니까 지금 복권을 샀을 뿐이지 복권이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 언제 알아야 돼요? 토요일 날 가야 돼. 근데 지금부터 토요일 날 가는 기분이 엄청 좋으신 거야. 그날 가면 꽝이겠지만 지금부터 그날까지 행복한 미래 기억. 나는 좋은 꿈을 돼지 100마리가 들어오는 꿈을 꿨고 최하 이건 50억이야 50억. 꿈을 꿨고 그리고 복권을 샀어. 좋아. 난 그 복권이 돈이 될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뇌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 도파민이 언제 분비가 되냐면 마약을 할 때 또는 성행위를 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마약을 하지 않고도 뭐 갖고만 도파민을 분비할 수가 있어요? 상상만으로. 이런 거예요. 만약 꼬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내일 소풍 간다고 쳐봐요. 그 친구 오늘 잠을 자겠어요? 못 잡니다. 왜? 그 친구 뇌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뇌에서 뭐가 쏟아져? 도파민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행복한 내일에 대한 미래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이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 자, 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자, 제가 질문 한번 하죠. 우리 사장님들 뇌를 사장님들이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속일 수 없는데 왜? 속이려는 순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못 속이는 게 맞는데 저 인간이 그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복선이 있지 않나 싶은 거야. 맞죠? 인간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간은 자기 뇌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증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인간은 자기 뇌를 속일 수 있어요. 자, 인간은 자기 뇌를 속일 수 있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제가 우리 사장님들께 가르쳐 드릴까요? 네. 싫어요. 전 대답이 작으면 안 가르쳐줘요. 대답이 커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답이 작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르쳐줘요? 좋습니다. 대신 대답을 하셔야 돼.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 전체 강의 중에 이 순간이 가장 임팩이 강한 순간이에요.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어디까지 들려야 되냐면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그죠? 이 대답이 어디까지 들려야 되냐? 마라도까지 들려야 돼. 마라도. 제주시 건너서 서귀포 건너서 마라도까지. 안 그러면 우리 뇌가 반응을 안 해. 그래야 제 강의가 효과가 있어요. 제 강의 비싼 건 아시죠? 네. 비싼 걸 다 가져가시려면 저한테 그걸 주셔야 돼. 어디까지 들리게? 마라도까지. 자, 질문합니다. 자, 인간은 자기네를 속일 수 있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좋아요. 바로 이거야. 지겨요. 자,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사장님들 눈앞에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로 원하는 꿈이 있어요. 이 꿈만 달성하면 나는 한이 없어. 그 꿈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거 눈앞에 이렇게 사귀어보세요. 내 눈앞에 떠 있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이것만 되면 나는 우리 가족 모두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오케이. 설정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갑니다. 제가, 우리가 보통 긍정을 얘기할 때 yes 이러잖아요. yes. 근데 무한 긍정, 절대 긍정을 얘기할 때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영어 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big yes라는 거예요. yes가 커다란 yes라 이거야. 무한 긍정.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을 앞에 있으면 그걸 제가 손가락으로 찍을 겁니다. 이렇게. 찍을 때 뭐라고 소리 질 거냐면 big 이라고 소리 질 거예요. big! 이걸 넣어서 어디에 넣을 거냐? 전두엽 속에 넣을 거예요. 집어다가 내 뇌 속에 넣을 때, 요거 넣을 때 뭐라고 소리 지냐? yes라고 소리 질 겁니다. 제가 big yes 하면 우리 사장님들도 똑같이 사장님들의 꿈을 찍어서 어디에? 전두엽에 넣는 거야. 어디까지 들리게? 마라도까지. 마라도까지 안 들리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해야 돼. 왼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픽 예스! 픽 예스! 픽 예스! 픽 예스! 픽 예스! 픽 예스! 좋아요. 아주 훌륭해. 너무 훌륭해.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약속한 대로 속여드릴게요. 오른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바닥을 쳐다보세요. 손바닥 위에 뭐가 있냐면 노란 레몬이 있어요. 노란 레몬이야. 껍질을 다 까놨어. 근데 아주 신 레몬이야. 너무너무 셔. 자, 누가 뺏어 먹으면 안 되니까 아무리 시지만 입에 갖다 놓고 한 입 콱 깨물고 드시는 거예요. 시작. 오케이. 입에 뭐가 고여요? 침이 고이죠. 손에 뭐가 있어요? 레몬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레몬이 없잖아. 그죠? 레몬이 없는데 입에 침이 고인 건 내가 누굴 속인 거예요? 나를 속인 거야. 믿겠어요? 네. 자, 못 믿겠어요? 아직도?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입에 침이 고인 건 내가 누굴 속인 거예요? 나를 속인 겁니다. 나를 속인 거예요. 저는 1년에 수만 명의 주로 사장님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사장님들 전국을 돌고 해외를 돌면서 제가 만난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현재 사장들은 죽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90% 이상은 자살을 결심했던 분들이었어요. 제가 지방 강의 가면 묵고 올 때가 있거든요. 1박 하고. 그럼 강의 끝나고 그분들하고 대화 한잔 합니다. 제가 사적에서 여쭤봐요. 어떻게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분들의 인생 역정을 얘기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심하게 말씀드리면 99%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분들은요. 과거에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지금 성공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자기 뇌를 속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속여. 예를 들어서 이래요. 이 앞에 5분하고 저하고 6명이 경쟁자야. 우리 6명 중에 1명은 내일 입찰해서 100억짜리 사인을 하는 거예요. 6명 중에 1명이야. 우리 모두 긴장돼 있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장님이 우리 6명 중에 1명인데 이분의 뇌 구조는 저하고 비슷한 분. 예를 들어서 미래격을 믿는 분. 그래서 무슨 상상을 하냐면 내일 10시에 입찰 결과가 오픈되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하러 가는 거예요. 6명 중에 1명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슨 상상을 하냐면 그 입찰 10시에 발표를 내 이름을 듣고 내가 사인하는 장면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자, 미래 기억이 행복하면 뇌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뇌에서 뭐가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도파민이 쏟아진다고 그랬죠. 도파민이 쏟아지면 사람을 어떻게 시켜? 흥분시키는 거야. 행복하게 흥분시키는 거야. 지금부터 그 상상을 한 순간 100억짜리 난 사인을 하는 장면에 내가 그 장소에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야. 그 순간부터 내 입은 귀에 걸립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5명이 이분을 볼 때 뭐라고 볼까? 저 친구는 분명히 무슨 언지를 받은 거야. 맞죠? 네. 언지를 안 받고 그 긴장된 순간에 어떻게 웃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분은 언지를 받았다고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분은 그 상상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녀. 우리 5명은 전의를 상실해. 우리 끝난 거야 이제. 발표 전에 끝나버렸어. 그 얼굴을 하고 그 회사에 들어갔어.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야 우리 사장 드디어 해냈다. 다음 달 우리 보너스 300%다. 그 직원들이 그 표정을 하고 거래처를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됐어. 거래처 만나는데 거래처 사람들이 그 직원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야 쟤네 드디어 사인했구나. 무슨 언지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저놈들이 저러고 돌아다니지.
우리 빨리 계약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거기서 작동합니다. 세상의 출발은 다 어디냐? 뇌예요, 뇌. 인간의 뇌. 지금 제가 입증해 드렸잖아요. 인간은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제가 또 하나, 인간은 자신의 뇌를 속일 수 있다는 놀라운 팁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 놀라운 팁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좋아요. 훌륭합니다. 목소리가 제일 커. 훌륭해. 자, 다시 상상하세요. 앞에 꿈을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하셔요. 목소리가 어디까지 들리게? 마라도까지. 픽 예스! 픽 예스! 픽 예스! 픽 예스! 픽 예스! 픽 예스! 좋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보면 자기가 자기를 간지럽히는데 웃기는 놈이니까 이상한 놈이야. 그렇잖아요. 상대가 나를 간지럽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느낀 이유는 뭐냐? 내가 나를 간지럽힌다고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확실히 인식하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 뇌를 속일 수 있다. 저는 그 속이라고 주문합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희망과 긍정과 열정으로 속여야 돼. 근데 속이려니까 거꾸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IMF 때도 망했어. 이번에 틀림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100% 망합니다. 안 망할 수가 없어요. 뇌, 우리 인간의 뇌는 시키는 대로 작동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상상을 하는 순간 뇌는 돌아간다니까. 지금까지의 이론은, 저는 뇌학자는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이론은 뇌가 인간을 통제한다고 이론을 주장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론은 뭐냐면 아니다. 뇌가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뇌를 조종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실험해봤잖아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입에 침이 고이는 건 뭐야? 있다고 상상하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뇌가. 옆 사람이 나를 간지럽히는데 못 느끼는 이유는 뭐야? 내가 나를 간지럽히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전 속이라고 주문해. 제가 만난 사장님들, 성공한 분들은 100%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 희망과 긍정과 열정으로. 난 반드시 내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이뤄냅니다. 그거 없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재벌 2세들이 3년 못 가서, 길으면 10년 못 가서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본인의 뇌를 속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좌절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어요. 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는 현상을 살면서 다 자기를 속이고 삽니다. 실제로. 결혼하셨나요? 네. 젊으신 분이 결혼하시면. 애인 몇 명 있어요? 꽤 되실 것 같은데.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전에 어떤 남자가 3명의 여자와 사귀고 있었대. 능력도 좋아. 근데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랍은 남자 1명이 여자 4명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한국은 1대1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고민을 한 거야, 이제. 어떤 여자랑 결혼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찾아가지고 1인당 1,000만 원씩 준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자,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 사장님들은 A, B, C에 대한 얘기를 듣고 3분 중에 한 분을 골라서 손을 들어야 돼. 남녀 다.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하겠다. 자, 준비됐죠? 자, A는 찾아서 1,000만 원을 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쫙 빼입고 똥백을 딱 들고 나타났어. 남자 사람들 똥백이 뭔지 모르죠? 루이비통 백을 똥백이라고 그래요. B는 찾아서 1,000만 원을 줬더니 남자가 좋아하는 선물을 다 사왔어. C는 찾아서 1,000만 원을 줬더니 투자를 잘해서 2,000을 갖고 왔어. 자, 셋 중에 하나 무조건 드셔야 돼. 누구랑? C, 손 들어보세요. 자, 셋 중에 하나 드려야 돼. 자, 이분들 보세요. 야, 삶이 고단한 분들이야. 삶이 고단해. 그 다음에 A.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그 남자가 결혼한 여자 누굴까? B?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예쁜 여자예요. 남자들 다 이래. 그러니까 남자는 늘 속여요. 누구 앞에서? 여자 앞에서. 지금 우리 남자 사람들 다 그런 분들이야. 이분들이 결혼하실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을 했네.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역시 이 남자도 그 여자와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살면서 자기네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신혼 초반에는요, 우리 남자 사람들 어떻게 하셨어요? 와이프 샤워하는 소리 들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방에서 막 푸시업을 했잖아요. 넌 오늘 죽었다. 내가 너를 죽여주마. 그 남자가 40대 중반이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와이프 샤워하는 소리 들리면? 그렇지. 자는 척 한대. 50대 중반이 되면
정답을 하시네. 죽은 척 한다는 거야. 죽은 척.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거야. 요즘 60이 딱 넘으면 그런 데잖아요. 남자가 이제 샤워하고 딱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런 데잖아. 저 안에 있는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야. 내 여자가 아니야. 병원에도 다닌대잖아. 병원에 가서 하는 의사가 그러더래요. 도저히 잘 안 된다니까 의사가 써붙이라고 해. 침대에다. 하면 된다. 써붙이라고 해. 하면 된다. 써붙였대.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하면 된다고 상상을 하고 하래. 근데 그걸 와이프가 하루 만에 딱 찢어놓고 거기다 다시 썼대잖아. 되면 한다. 경험이에요, 경험? 실제로 인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늘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속여라라고 주문합니다. 속여라. 뭐로? 희망과 긍정과 열정으로 속여라. 실제로. 1965년도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 포로가 하나 잡혔어요. 베트남한테 잡히면 그때 죽이든지 고문합니다. 그럼 그 잡힌 포로들은 죽거나 아니면 열병이나 고문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7년 동안 베트남에 갇혀 있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못 먹어서 삐쩍 마르긴 했는데 사람이 아주 건강한 정신으로 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7년 동안 잡혀 있었는데. 근데 더 대단한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는데요. 오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사람 고향이 뉴올리언즈인데 한 달 만에 이 사람이 골프 대회에 나갔어. 뉴올리언즈 챔피언 대회. 그 사람 이름이 조지 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쟁쟁한 뉴올리언즈에 골프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했냐? 골프 대회, 뉴올리언즈 골프 대회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언론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조지 홀이 베트남에 잡혀있을 때 7년 동안은 골프 치러 전지훈련 간 게 아니잖아요. 뭐야?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었단 말이죠.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때 취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어요.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65년에 딱 베트남 잡혀갔더니 그 사람이 같이 있던 감방이 2.5평이래. 주변에서 늘 고문당하니까 동료들이 죽거나 미쳐가는 걸 매일 보는 겁니다. 내 모습이 내일 모레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뇌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자기 뇌를 통제하기 시작했어. 뭐 했냐? 매일매일 상상 속의 라운드를 4,000번 이상을 했대요. 상상 속의 라운드. 골프를 친 거야. 상상 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했대. 오늘 뭐 입고 갈까? 오늘 신발은 뭐 신지? 오늘 누구랑 칠까? 나갔어. 오케이, 1번 홀이야.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어. 이거는 페이드를 쳐야 되겠네. 페이드 딱 쳤어. 약간 감겼다. 다음엔 잘 쳐야지. 그거를요, 매일매일 해서 4,000번 이상 라운드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죠? 알통? 전문 용어인데고. 알통과 근육이 생기는데 저는 이 근육이 인간의 뇌에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뇌 근육. 뇌 근육이야. 그걸 우리가 흔하게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 습관이라고 그래. 습관.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뇌를 통제할 수 있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간은 자기의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능까지도 바꿔버리고 형태까지도 바꿔요. 사막에 보면요, 사막에 낙타가 있어요. 이 친구들 콧구멍 속에는 창문이 있답니다. 창문. 태초에 생길 때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야. 왜? 원래 사막은 사막이 아니었던 건 아시죠? 근데 왜 여기에 창문이 생겼냐면 이게 낙타 콧구멍 속에 있는 창문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없었는데 자꾸 모래바람이 고통스러우니까 뇌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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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겼다는 거야. 사막의 여우는요 육지의 여우보다 이게 기가 막히게 커. 너무 커. 이게 뭐가? 귀가 커요. 그 귀가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 때문에 그래. 사막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열을 발산하지 못하면 여우는 죽는 거야. 그래서 귀를 통해서 열을 발산하는데 귀는 곧 여우한테, 사막 여우한테 뭐냐면 에어컨 틀면 실외기 있죠? 실외기와 같은 거예요. 그 원래 여우가, 사막의 여우가 귀가 컸었냐? 아닌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동물의 뇌는 상상은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생긴 모양까지도 바꿔준다 이거예요. 인간의 귀가 왜 이렇게 앞으로 생겼어요? 잘 들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의 귀가 왜 이렇게 우산처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굽어졌어요? 비 안 들어가려고. 인간의 콧구멍이 밑으로 뚫렸어. 비 안 들어가려고. 귀 안 들어가려고. 이런 거라는 거야.
실제로. 전 그 얘기를 믿습니다. 인간의 진화론을 믿어요. 인간은 이만큼 무섭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사장님들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절실하고 간절하게만 원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외치라고 그랬죠? 비게스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강의 중에도. 자기한테 믿기만 하면 돼. 믿게. 여기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성 유지의 기능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뭘 봐도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뭘 봐도 긍정적이에요. 저는 제 강의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까지 바뀌는 경우들 봐요. 그 내재된 인자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고유한 항상성의 유지 기능 때문에 그래. 늘 긍정적인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런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뇌 속에는 마법의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이 친구가 있다고 믿어요. 누가? 지니가. 지니가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소원을 말하셔야 되잖아. 소원을 말하면 어떻게 해줘? 소원을 들어줘요. 맞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오늘 사장님들은 뭘 하시냐면 사장님들의 뇌 속에 사장님들이 정말로 원하는 걸 간절하고 절실하게 원하기만 하면 돼. 그때부터 얘는 작동을 시작합니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위기는 어느 때 오냐? 말씀드렸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힘은 뭐냐?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인간의 뇌입니다. 자, 그러면 위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사정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식은 이래요. 성공의 BES의 공식은 인정 더하기 수정 곱하기 열정 플러스 긍정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가면 아무리 어려운 슬럼프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슬럼프들은 모두 극복될 수가 있다. 자, 인정은 뭐냐면 지금 깨진 상태다 그러면 실패한 상태라면 그걸 인정하셔야 돼.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좋아, 인정했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수정의 단계입니다. 방법을 바꿔야 돼요. 깨졌다는 얘기는 망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보세요. 10번 해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100번 해도 망합니다. 뭐를 해야 되냐? 방법을 바꿔야 돼. 그게 수정이야. 좋아. 인정하고 수정했어. 이제 뭐냐? 죽으라고 뛰는 거야.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을 가지면 못 해낼 게 없어요. 인정하고 수정하고 열정을 갖고 가는데 또다시 슬럼프가 올 수 있을까요? 절대 안 올까요?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긍정이야. 긍정. 요 네 가지 정을 가지면 어떤 상태가 됐든 자기가 겪고 있는 슬럼프는 극복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정부터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기업하다 망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암 걸리는 분들 있죠? 그 절망적인 상황이 딱 되면 사람은 4단계로 변합니다. 첫 번째, 그걸 부정합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남 얘기야. 이건 남의 차 틀 거야. 우리가 부드러웠다고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돼. 이게 부정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분노의 단계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난 죽으라고 가족 위해서 뛰어다닌 죄밖에 없어.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돼? 내가 왜 망해야 돼? 이게 분노의 단계입니다. 이걸 지나면 3단계에 들어가는데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게 뭐냐? 우울의 단계야. 우울에 빠지면 여기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요, 매일 하루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무려 1100명씩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루에 1100명씩 자살을 시도해요. 그래서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36.7명이에요. 1년에 몇 명이 죽냐면 무려 13,000명이 자살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등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했다면 1등이야. 우리가 심청의 후예라 그런지 몰라. 툭 하면 뛰어. 툭 하면 뛰어. 지난 10년보다 자살이 2배가 늘었어요. 이 우울의 단계 3단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걸 거치고 나면 마지막 단계 가는 데가 아니라 수용의 단계에 갑니다. 주변에 슬럼프에 빠진 분들한테는 반드시 지금 이 단계를 말씀드려줘라. 부정과 분노와 우울과 수용을 넘어간다는데 너는 이 우울의 단계를 넘어가라. 극복될 수 있대더라. 송진구 교수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극복될 수 있대. 단 극복하려면 뭐를 속여야 돼? 뇌를 속여야 된다더라. 간단하더라. 몇 년 전에 한 3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CEO 포럼을 하는데
그때가 저녁 강의였어요. 저녁 강의. 한 분이 강의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왔어요. 안경 쓰고 얼굴이 좀 이렇게 잘생긴 분이 왔어요. 오셔가지고 자기 명함을 딱 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 CD를, 제가 그 강의 CD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 그분이 들은 게 전략 CD를 들은 거예요. 36개 전략 CD를. 그거를 제가 50번을 넘게 들었습니다. 50번. 제가 죽으려고 했었던 슬럼프를 극복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그 CD였고, 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를 하고 강의를 오늘처럼 하고 2시간 끝나고 나서 그분하고 맥주를 한잔 하고. 그분이 원래 술 못 하시더라고. 그분이 살아온 인생 역정을 저한테 쭉 얘기해 준대. 그거 얘기하면 한 며칠 결로도 안 되고, 제가 짧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양반이 일본의 다쿠쇼쿠 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PD를 했어요. 방송국 PD. 그러다 사업을 했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방에 딱 갔는데, 그거 어떻게 갔냐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루미나리의 축제라고 들어봤어요? 루미나리의 등불 축제. 그걸 촘촘하게 해서 크다란 건물처럼 만들어놓은 등불로 만들던 축제예요. 그걸 이태리에서 들여온 거야. 어디하고 들여왔냐면 우리나라 모 자치단체하고 같이 들여온 거예요. 근데 그 한 방에 이 사람이 부도가 났는데 56억이 박살난 거야. 56억. 그러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손진기란 사람이에요. 손진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PD에서. 저게 실명이 다 써 있어요. 실명 얘기해도 좋대. 내가 동의를 받았어.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디 갔냐면 서울역으로 간 겁니다. 노숙자가 된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5,600만 원도 아니고 56억. 그 사람이 그때부터 뭘 연구하기 시작하냐면 자살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살, 죽는 거. 어떻게 죽을 거냐. 근데 그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하는 거 있죠. 거짓말이랍니다.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연탄불을 피워놓으면 맨정신에 못 견디고 튀어나간대요. 따가워가지고. 어느 때 죽냐? 잘 때 연탄가스가 나오든지 만취된 상태면 죽을 수 있대. 맨정신으로 뭐 죽을 수가 없대. 그 전문가가. 그 손진기사님 자살 전문가예요. 자살 전문가. 그 연구를 쫙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딱 정했는데 뭐냐? 투신 자살을 정한 거야. 투신. 근데 투신 두 가지니까 맨 땅에 투신하는 게 있고 강물에 투신하는 거 있는데 맨 땅에 투신하는 건 안 했답니다. 왜? 너무 아프겠다는 거야. 세면바닥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사람이 강물에 투신을 딱 잡았는데 한강에서 제일 많이 뛰는 다리가 있더래요. 연구들 많이 했더라고. 제일 많이 뛰는 다리가 어디냐? 반포대교랍니다. 그거 왜요? 물어봤더니 이 난간, 그렇지. 해보세요. 올라가 봤어요? 난간이 낮아서 올라가기가 편하다는 거야. 정했대. 딱. 근데 죽는 시간이 있대.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날 쫙 잡아가지고 반포대교 탁 갔답니다. 인생 끝이야 이제. 저는 그 슬럼프를 이해를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자기 앞에서 그 양반 얘기 들으면 그야말로 드라마틱해. 자기 앞에서 어떤 남자가 툭 걸어가더니 갑자기 서더니 이렇게 걸어가다가 왼쪽 딱 돌아서더니 저쪽 여의도 쪽을 딱 보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주섬주섬 신발을 벗더니 그 난간이 낮으니까 올라가더니 바로 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진기 사장은 막 핸드폰 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911 여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뛰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19에서 사람이 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손 사장은 신고하느라고 자기 죽을 걸 놓쳐버린 거야. 정신없는 사이에 이제 못 죽고 다시 갔다가 날 잡아서 오늘 밤에 이제 죽는 날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같이 공부했던 여자 후배가 찾아왔더래. 선배, 죽기 전에 뭐 죽는 다음에 날 잡았다. 너 날 잡았다. 오늘이 드디어 그 날이다. 죽기 전에 나랑 한 군데만 들렸다 가자. 한 군데. 나 시간 없어. 아니 뭐 죽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 들렸다 가. 나 시간 안 뺐을 테니까 들렸다만 가. 안 막을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양반도 그 당시 종교가 없었어요. 그 양반을 딱 데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교회를 데리고 가더래요. 교회. 너무 새벽 시간이라 새벽기도 온 사람도 없고 그 손진기 사장을 딱 밀어넣더니 문 닫고 후배는 가버리더래. 이제 죽으려면 죽고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손 사장이 딱 들어왔는데 그 생각들 드립니다. 9회 말 투아웃. 교회 문을 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포대에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교회에 정물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교회 의자 쫙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 보여드리는 분노를 거기서 다시 한번 터뜨린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난 죽으라고 일한 죄밖에 없어요.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울부짖고 막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 막 무지하게 욕을 하고 있대. 몇 시간 동안 그랬대. 근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주변에서 뭐가 붕성붕성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제 새벽 교회 신도들이 교회 기도하러 온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게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눈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 앞에 남자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뒤에 딱 돌아보고 있더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들으니까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야, 손 사장, 너 나 알지?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 사람한테 3억 빌려가지고 자기가 부도나가지고 도망다닌 사람이야. 그러니까 채권자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참 기구한 운명이야. 그랬더니 그 채권자가 3억을 빌려준 사람이 손 사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까지 네가 울부짖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너 있잖아, 죽지는 마라. 내가 안 받을게. 너 죽지는 마. 그러더래요. 그때 이 사람이 손진기 사장이 종교가 없었는데 무슨 막 엄청난 빛이 이 레이저빛 있잖아요. 이 레이저빛 쫙 들어오는 걸 느꼈다는 거야. 거기를 나오고 반포대교로 안 가고 이 사람이 다시 서울역으로 가서 노숙자들도 뭐 정리할 게 있다르네. 정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뭐 갔냐면 노가다를 시작했대. 노가다. 그리고 찜질방으로 옮겼답니다. 노가다를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자기한테 돈 빌려준 사람을 찾아갔대. 지금까지 도망 다닌 거예요. 2억 빌린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2억 빌렸잖아요. 맞아, 너 잘 만났다 이놈. 내가 얼마나 너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저 망한 거 아시죠? 내가 다 알지. 저 2억 못 줍니다. 제가 2천 드릴 테니까 없는 거로 하시죠. 아니면 나 안 받는다면 나 감옥 갈 거예요. 가면 끝이거든. 경제사범은 가서 살고 나면 끝이야. 2천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그래 2천이라도 내놔라 이놈아. 그랬더니 그 손 사장이 저희 지금 2천 없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 갚을게요. 10만 원씩.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 알았어. 1억 빌린 사람한테 쫓아가서 1,000만 원 갚을게요. 한 달에 10만 원씩. 3억 빌린 사람 쫓아가서 노가다 하고 그리고 그 정부기관 들어가면 소송하고 막 하기 시작한 거야. 죽어라고 한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찜질방에 딱 누워있는데 그 손진기 사장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형이 일본에 있어요. 전화가 왔더래 하루. 와가지고 야 진기야 너 혹시 감자탕 좀 수출할 수 있냐 그러더래. 감자탕. 그래서 손 사장이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형 내가 지금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뭔 수출을 해. 빚 때문에 도망다니는 놈인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찜질방에 TV 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날 감자탕 광고라더래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만 해도 감자탕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감자탕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감자탕 광고 뭐라고 하냐면 추풍용 감자탕 슈퍼에서 팝니다 이게 나오더래. 패킹을 해가지고 건조시켜서 포장을 해서 그걸 판다고 그러더래. 야! 이렇게 쫓아가서 추풍용한테 수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 지금 일본에 퍼져 있는 감자탕은 다 손 사장이 수출한 거야 그때. 그때가 왜 감자탕을 수출하려고 형이 얘기했냐면 일본을 발칵 뒤집어놓은 대장금 드라마 때문에 그랬다네요. 그 뒤부터는 대장금에서 뭐 더덕이 나오면 야 이번엔 더덕이야 더덕 보내라 더덕. 된장이면 된장. 그래서 그 손진기 사장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식품 종류가요 1,000종류가 넘게 수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완벽하게 극복을 한 겁니다. 완벽하게.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그 강남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데 아시죠? 그 바로 맞은편에 국민은행 빌딩 지하에 서초 아트홀이라는 홀이 있어요.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 강의도 하고 아주 재밌어. 그 양반이 PD 되기 전에 뭐 했냐면 개그맨, 한국 최초의 쌍둥이 개그맨을 했대. 굉장히 웃기고 재밌어요. 손 사장이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자주 만나거든요. 난 그때 56억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만약에 내가 560억 부도나죠? 내가 왜 죽습니까? 갚으면 되지. 이겁니다. 이거. 슬럼프를 극복하려면요. 처음 인정을 하셔야 돼. 인정을 하지 못하면 절대 극복할 수가 없어. 인정을 못하면 우리 어른 중에 의학에도 없는 병명, 이 병명 때문에 죽어. 어른들 이것 때문에 많이 죽으러 가시죠. 화병이야.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의 대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정의 대가. 누군지 아시죠? 조혜련. 이 친구 인정의 대가입니다. 한 4년쯤 전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에서 개그맨들을 웃기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저는 당신의 꿈은 정말 멋지다. 그 생각을 했어.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미래 기억이거든. 미래 기억.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요. 일본어를 마스터하는 데 걸릴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죽으라고 일본어 한 거야. 하루에 3시간 반만 자고 일본어 강사 데려다 놓고 1대1로. 그래서 얼마 전에 올 초에 일본 방송국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콘테스트를 열었어. 거기에 조혜련이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냐? 대상을 받았어. 대상. 울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조혜련이가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인정의 근원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조혜련이는 자신 있게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는 11살 때부터 야채를 팔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11살 때 실제 야채를 팔고 다녔어요. 11살 때.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내가 벌어서 다녔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대학 때는 학비가 너무 비싼 거야. 한양대 영문학과 나왔는데 1학년 휴학하고 빵 공장에 가서, 과자 공장에 가서 1년 동안 죽어라고 일하고 그 돈으로 다시 복학을 하고 학교를 나온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는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그러면 다 숨기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안 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인정을 해야 돼. 확 까가지고 인정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 이 주부들이, 제가 주부들 강의할 때 보면 처음에는 조혜련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금 거부 반응이 있어. 왜? 너무 터프한 거야. 너무 거칠 게 없어. 내가 이런 부연 설명을 하면요, 조혜련의 팬이 됩니다. 굉장히 좋아해. 조혜련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인정이야, 인정. 그래서 일본에서 방송할 때 대상 받은 게 뭐냐면 아버지에 관한 얘기였어요. 아버지. 조혜련 씨가 태어날 때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어. 넷. 조혜련이가 5째 딸로 태어난 거예요. 또 딸을 낳았어.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어. 아들 천년 쓸데없는데 요즘 왜 옛날에 왜 이렇게 아들 낳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혜련 씨를 낳은 날 조혜련 씨 엄마가 탯줄을 끊고 그날 밭에 나갔답니다. 밭에. 할머니는 대성통곡을 했대. 딸 낳았다고. 그게 엄마 잘못이야?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친구가 오는데, 어렸을 때 그랬대잖아요. 아빠, 엄마 유치원 보내주세요. 엄마가 안 보내주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더래. 가자. 그럼 신난 거지. 조혜련이가 유치원 데리고 가니까. 저기 유치원이다. 봤냐? 다시 가자. 그런 얘기를요,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감동.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몇 개 있는데, 뭐 빠가야로 이런 거밖에 몇 개 모르는데, 제가 요즘 하는 프로그램이 전국의 농촌 순회 공연하는 강의 프로가 있어요. 그게 누구랑 하냐면 농수산식품부 장관하고 합니다. 제가 가서 농민 대표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나와서 농민들하고 토론을 해요. 그게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합니다. 10시간 동안. 농부분들 한 분도 안 가요. 조는커녕 막 눈이 살아있어. 근데 그 10시간 동안 사회를 서서, 안 앉고 서서 사회를 누가 보냐면 농수산부 1차관 민성규 차관이 봐요. 대단히 그 양반 키도 크고 몸도 좋은데 한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양반이 일본 도쿄대 석사, 도쿄대 박사예요. 일본어의 달인이지. 제가 그분한테 조금 이따 보여드릴 조혜련의 감동적인 연설을 보여드렸어요. 농민들하고 같이. 이 장면 보면 여성들 다 웁니다. 안 울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편집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조혜련이 인정이 만들어낸 힘이 어떤 건지를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시고, 누굴 생각하시냐면 아버님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제목이 빅 예스입니다. 소리 지르는 주문이 여기서 난 거예요. 소리 지르는 주문. 보통 예스가 아니라 빅 예스. 이 책은 좀 특이한데요. 이거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프로에 출연했었던, MBC 희망특강 파랑새에 출연했었던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상묵 교수님. 이분은 이 머리 빼고는 못 움직입니다. 휠체어에 딱 갇혀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야. 근데 이분이 추천서 써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내용이
보통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도 구해주는 건 좋지만 정말 힘든 사람한테 한번 읽히게 하자. 어떤 사람들한테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들한테 읽히게 하자는 거야. 그럼 점자책을 써야 돼요? 그게 아니고 요즘 기막힌 기술이 나왔대요. 기막힌 기술. 그래서 저 책에 보면 책 양쪽을 딱 피잖아요. 그럼 오른쪽 면에 이 손톱만한 바코드가 책에 인쇄가 돼 있어요. 거기에 이 시각장애인들이 요 손바닥만한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오른쪽에 딱 클릭을, 그 바코드에 클릭을 딱 하잖아요. 책 2페이지를 다 읽어줘. 그건 기막힌 프로그램이에요. 다음 장 넘겨서 거기 딱 찍으면 또 요만 손톱만한 찍으면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또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좌절과 고통을 당해 있는 사람들한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쭉 담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은 뭐냐면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수정하지 않으면 100번을 해도 똑같이 망합니다. 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계속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수정하려면 근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벨기에에 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좀 특별한 레스토랑. 우리가 레스토랑 그러면 이런 아주 좋은 건물 안에 근사한 데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벨기에는 이런 그 철제로 된 커다란, 저기서 한 이만하겠네. 한 40m쯤 되겠네요. 40m쯤 되는 철제판에다가 플랫폼에다 의자를 24개를 딱 놓습니다. 중간에 식탁에 딱 2개가 있어요. 거기에 손님들이 딱 앉히면, 그건 철제판이야. 그냥 의자만 있어요. 식탁만 있고. 손님이 앉으면 안전벨트를 착착착착 채워요. 안전벨트를 채우고 거기에 최고 1등급 요리사가 딱 타요. 최고 셰프지. 최고 요리 재료를 싣고 최고 와인과 최고 샴페인을 실어요. 다 앉아있잖아요. 요리사 서 있고. 그러면 그 크레인 아시죠? 크레인이 그 플랫폼을 잡아가지고 그걸 지상 50m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게 디너 인 더 스카이라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50m 상공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성격도 묘해. 비싸요, 또 엄청 비싸. 이게 위에서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스릴을 주려고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 놓잖아요, 발 받치게. 근데 발판을 이렇게 아주 작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식사하다 포크 떨어지면 밑에 맞으면 죽는 거야. 우리가 레스토랑 그러면 근사하게만 하는데 아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 완전히 수정해야 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안 그러면 경쟁력 없어요. 대충 바꾸면 안 돼. 완벽하게. 자, 이 차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 중에 하나는 람보르기니라는 차예요. 지금 차하고 비행기가 경주하고 있죠?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근데 이 차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속도를 광고한 적이 있어요. 우리 차는 시속 112km. 이게 뭘까요? 112km가 빠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야? 지금 정답. 그렇지. 우리 차는 후진 속도가 110이야. 뒤로 가는 게 110이라. 앞으로 가는 건 이미 비교 대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분들은 이분 다 아시더라고. 디자인의 이상봉. 이분도 우리 희망특강, MBC 희망특강 파랑새에 출연했던 분인데, 제가 이분 인터뷰하러 가서 나이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이분 볼 때는 5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이분이 여쭤보니까 저보다 연세가 4살이 많으시더라고. 이분이 37이에요. 제 나이는 다 아시죠? 제가 워낙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 나이는 33입니다. 어렸을 때 한약을 잘 먹어서 조금 들어보이긴 하는데 실제 그래요. 이 양반 37. 왜 그러냐 나이가 그랬더니 디자이너한테 최대 적은 나이래요. 창의력 때문에. 자기는 37에 딱 멈췄대. 이분이 유명해진 건 뭐냐면 한글을 디자이너 시켜서 유명한 거예요. 이 사진은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영구 전시대에 있는 도자기에다 그 한글로 디자인한 겁니다. 린제이 로안이 입고 있는 이 옷 역시 이상봉 선생님 디자인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글을 글자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웃기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한글을 글자로 모르니까 아주 디자인으로, 이상한 디자인으로 착각을 하는데, 어떤 남자는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사진에 보면 여기다 뭔가를 새기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한국 횟집.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딱 생각하는 거야. 우린 사람 봐도 저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알아. 근데 이 사람은 친절하게도 이 모자에다 흑인이라고 써붙이고 다녀. 우린 뒷모습만 봐도 어떤지 아는데 이 사람은 친절하게 역시 자기가 외국인이라고 써붙이고 다닙니다. 이게 한글이 세계적으로 세계화되는 거예요. 지금.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 예쁜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밑에 보면 오자 이외에 넘버 5 이외에 신자 있죠. 우리 궁금하면 못 참아. 그래가지고 이걸 의뢰를 했어.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입고 있는 옷이 신자가 새겨지는 한글인데 저게 전체 무슨 뜻인지를 알아봐 달라. 연락이 왔어요. 아마 이거 이 글자인 줄 알면은 당장 안 입고 다닐 겁니다. 신협 호남 향후에 기가 막힌 일이야. 바로 안 입고 다니까. 자기가 뭐 호남 향후에야? 근데 우리는 글자 하면 뭐예요? 훈민정음, 우리의 자랑스럽고 존중해야 될 이렇게만 봤잖아요. 이상몽 선생은 그걸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글자는 우리의 아름다운 디자인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바꾸는 거죠. 제가 재밌다, 특이하다 그러면 전국 또는 전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는데 제 강의의 사례들은 대부분 제가 다 발굴한 거예요. 그래야 좀 이 실감이 있어서. 한 번은 올 초 겨울에 전라도 순천에 골프 라운드를 하면서 페어웨이에서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골프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팀을 짜서 쫓아갔어요. 4명이. 갔더니 여긴 여러 가지로 범상치 않던구만요. 일단 캐디들의 옷 복장이 자유복장이에요.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처음 딱 입고 와. 저는 골프장 그런 데 처음 봤어요. 제가 골프 친 지가 올해로 한 21년째 됩니다. 근데 처음 봤는데 이 친구들 딱 그래. 그 골프장이 그래. 근데 골프 캐디들이 이 캐디피가 10만원, 9만원, 8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분할 책정. 그래서 이게 기준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린 10만원짜리 캐디를 딱 골라가지고 나갔어. 일본홀에 딱 갔어요. 일본홀 옆에 기둥에 뭐가 써있냐면 포장마차 음식 코스 배달됩니다 써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골프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데가 클럽하우스나 그늘집밖에 없는데 더구나 포장마차 음식 배달 상상도 저 혹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홀 출발할 때 우리 캐디 언니한테 그랬어. 언니, 내가 사실 오늘 골프 치러 온 거는 골프 라운드보다는 여기 정서를 느끼고 싶어서 왔으니까 오늘 재밌게 한번 우리 재밌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언니가 아따 좋아보러요 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딱 지키는데 일본 홀에서 메뉴표를 달라 그랬어. 메뉴표를 가졌는데 정말 포장마차 안주가요. 지금 제 기억에 한 30종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닭발. 제가 닭발 제일 좋아하거든. 꼼장어 두루치기 하고 그 다음에 막걸리 2통 딱 시켰어. 1번홀에서. 2번홀 치고 3번홀 딱 가는데 앞에 뭐가 달달달달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막걸리 배달용 카트래요. 막걸리 그 카트가 딱 내려놓고 가는데 보통 이 요만한데 매 홀마다 티박스라는 게 있어요. 첫 티샷을 하는데 거기는 캐디들이 혼자만 올라가게 합니다. 티샷 하는 사람만. 잔디 상할까봐. 근데 우리 언니는 달라. 10만원짜리라 그런지 거기다 그 티박스에 딱 막걸리 안주를 펴놓고 막걸리 상을 부어놓더니 우리 보고 다 올라와서 먹지는 거야.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막걸리 먹기 시작하는데 10만원, 9만원, 8만원 차등이 돼 있다 그랬죠? 이 기준이 뭐냐면 그 골프장에서 막걸리를 제일 잘 먹는 언니가 10만원이야. 지금부터 재밌는 게임을 자기가 해주겠대 우리한테. 그런데 지금부터 공을 치는데 오비 내면 오비 낸 사람은 2잔 벌주로, 벙커 들어가면 1잔, 해저드 들어가면 1잔. 그러니까 나는 막걸리통을 들고 다닐 테니 너희들은 골프채를 들고 다니거라. 우리 뛰면서 들고 다니고 이 언니는 막걸리통 들고 가면서 오비 내면 그 자리에서 2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요. 우리 카트 뒤에 매달려있는 게 이게 다 막걸리 주전자입니다. 이게 저희가 열몇 주전자를 먹었어요. 무지 먹었어 하여튼. 이 언니가 그 골프장에 근무한 지 5년째라는데 저희처럼 먹는 인간들 처음 본대. 매홀 먹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먹으니까 뒷팀한테 밀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패스 시킬까? 패스 시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제안을 우리 언니한테 했어요. 저도 술이 취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언니 우리가 밀리잖아. 그러니까 밀리죠. 시간 절약하려면 이 방법이 어떨까? 뭔데요? 우리 4명이 동시에 티셔츠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언니도 그때가 좀 왔다 갔다 할 때라 안 될 거 없지라잉 해가지고 4명이 동시에 티셔츠 하는 게 이 사진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2월부터 매월 우리가 4명이 동시에 티셔츠 했어요. 처음 가는 골프장이니까 왼쪽 오른쪽 굽어져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어느 쪽으로 쳐야 돼요? 근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아주 친절해. 관역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해저드에 공 빠지면 우리 채로 주술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거는 주술 필요가 없어. 이 골프장은 왜? 아주 만들어놨어요. 공 줍는 채를 만들어놨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 돌고 그늘집 옆에 딱 갔더니 그늘집 옆에 정말 주막이라고 써놓고 우리한테 안주를 배달해준 포장마차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들어가서 거기서 막걸리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언니가 그게 뭐 먹어야 되냐 했더니 말아야 된대. 그 뭘 마냐? 그러니까 소맥을 말해. 소맥 벗고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모자 뒤집어 쓰고 안경 쓰고 오토바이 타고 조그만 거 달달달달 오시는 거예요. 여기 집게 딱 들고. 그 우리 캐디 언니가 그 아저씨 뭐 인사를 꾹뻑해. 누구냐 했더니 자기네 사장이래. 뭐하고 돌아다니니까 담배꽁초 주스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 아저씨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여기 폭탄주 들고 있는 분이 있죠? 여기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집게. 잠깐 제가 모셨어요. 사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는 송진구라는 사람인데 여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여기 왔는데 왜 골프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골프장도 좋아요. 근데 이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요 골프는 골퍼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자 질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장님들이 보실 때 골프장의 사장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골프장의 황제입니다. 부킹 안 해주면 골프장 갈 수가 없어요. 한때는 회원권 제일 비싼 남부CC가 24억까지 갔었어요. 부킹 안 해주면 못 가. 근데 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장이 나서서 골프장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결국엔 돈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위기는 터지기 전에 뭘 보낸다? 신호를 보낸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서울에서 멀리 있는 골프장 순서로 망하기 시작해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한국의 골프장이 200개가 더 생겨요. 이 사장은 지금까지는 괜찮아. 아주 잘 나가. 근데 앞으로 위기가 주는 신호를 읽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순천에 있는 골프장인데 순천에서 구멍가게 하면 그거 접어가지고 서울에 가서 내면 되잖아요. 그죠? 골프장 그럴 수가 없어요. 골프장 18홀 기준으로 27만 평이야 땅이. 27만 평을 떠다가 서울 어디다 놔요? 골프장에 못 오니까 돈을 벌려면 누구를 오게 해야 돼? 고객을 오게 해야 되는 거야. 완전히 바꿔야 돼. 수정은 이게 수정이라고 그래. 대충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완전히 다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열정입니다. 인정하고 수정했어? 오케이. 지금부터는 열정이야. 한번 덤벼 가는 거죠. 그죠? 박태환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박태환을 금메달을 따게 만든 원인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원인은 뭐냐면 이 친구는 그 어린 친구는 16살 때 죽음처럼 깊은 좌절을 경험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호루라기 불지도 않았는데 먼저 뛰어서 실격당한 거 있죠. 그때 박태환이 16살 때였어요. 그 이후로 4년 동안 이 친구는 죽음 같은 좌절을 겪으면서 나중엔 이걸 뭘로 승화시켰냐면 열정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열정. 그 뒤로 이 친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한순간도 스스로한테. 물고기 중에 상어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헤엄을 멈추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불해가 없어요. 불해가 없어. 불해는 뭐냐면 물고기의 몸을 뜨게 하는 가스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 같은. 그걸 뜨게 하는데 얘는 상어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어가 살려면 그냥 가라앉으면 죽는 거야. 수압 때문에. 얘는 살려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거야. 이게 몇 년 동안 이러면 얘가 크면 아무도 상어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은 거죠. 최강의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박태환도 그런 거였어요. 4년 동안 본인을 그 좌절을 열정으로 바꾼 거를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는데 이 중계하는 아나운서가요 막 기억하실 겁니다. 막 울어요. 울어. 얼마나 감동적인지.
박태환의 금메달을 만든 건 박태환의 열정인데 박태환의 열정에 불을 점화한 건 뭐예요? 박태환의 좌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좌절을 열정으로 바꾸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나 자기가 겪고 있는 좌절과 고통은 방향만 바꿔놓으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주변에 보십시오. 좌절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 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좌절의 깊이가 클수록 그걸 극복하기만 하면 성공의 크기는 반드시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와 있는 좌절이 만약 크다. 우리 사장님들 중에 그런 분은 한 템포만 더 생각하시면 뭐냐면 앞으로는 그 누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결과보다 나는 더 큰 걸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앞에 뭔가 장벽이 딱딱딱 가로막죠. 그때 아주 간단한 팁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쉬운 팁. 우리는 늘 장벽 속에 있어요. 근데 그 팁이 뭐냐면 여기도 들어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유리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세 글자. 미자로 시작해. 미시오가 있어요. 미시오. 간단한 거야. 우리가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밀면 되는 거예요. 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못 미는 줄 알아요? 밀어본 적이 없는 거야. 간단합니다. 모든 거 밀면 밀려요. 밀려요. 안 밀릴 거 없어. 안 밀리면 다른 문 열면 돼. 그거 안 밀려? 다른 문 열면 돼. 반드시 밀린다. 문은 그런 게 문이에요. 대신 우리가 처음에 안 해봤을 때 좀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지 뭐든지 밀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열립니다. 그걸 열정으로 바꾸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긍정입니다. 긍정. 좋아. 인정하고 수정했어. 방향 바꿨어. 죽어라고 뛰어. 열정 좋아. 이제부터는 뭐냐? 긍정이야. 다시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긍정으로 바꾸면 된다. 제가 긍정의 사례 아주 재미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전국 강의 투어를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전국에 13개 지역에 포럼을 갖고 있어요. 제주도부터 쫙 전국에. 그럼 다 조찬 모임이거든요. 7시부터 9시 강의인데 제가 그 강의를 가면은 삼성경제연구소의 그 대외협력 팀장님이 같이 갑니다. 정영화 팀장님인데 그분과 같이 가요. 이때가 지금부터 2년 전이네요. 2년 전. 2년 전 그날이 수능을 30일 남겨놓은 날이었어요. 근데 이 정영화 팀장님의 가족 중에 꼬마가 둘이 있는데 딸이 둘이에요. 큰 딸이 수연이고 둘째 딸이 미연이. 수연이는 서초고등학교 3학년 그 당시, 미연이는 서초고등학교 2학년. 수연이 공부를 잘해요. 미연이는 공부를 잘 못했어. 근데 그날 출장 가려고 우리가 지방에 딱 가는데 그 팀장님이 아침에 나온 경험한 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지방에 가서 체크인하고 포장마차 가서 제가 좋아하는 닭발에다가 소주 한 잔을 쫙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그 겨울비 비슷한. 나오려고 하는데 아침에 집에서 둘째 딸 미연이가 아빠를 잠깐 잡더래. 아빠 이거 잠깐 보고 여기 뭐 좀 써주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빠가 바쁘니까 아빠 출장 갔다 와서 해주면 안 되냐? 바쁜데? 그랬더니 미연이가 아니 아빠 이거 오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봤다는 게 제가 봤는데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예쁜 카드야. 근데 이거 한 장이 아니라 카드를 딱 열어봤더니 여러 장인데 첫 장이 딱 그거야. 미연이가 언니한테 쓴 편지 첫 장이. 언니 얼굴이 옛날 같지 않아. 30일 남았는데 기운내. 내가 응원할게. 그 다음 장 열어봤더니 누나 난 누나의 동생이 미연이 친구인데요. 내년에 저랑 시험 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재수하지 말라 이 소리야. 내가 응원할게요. 또 열어봤더니 미연아 나는 수연이가 다니는 영어학원의 경비 아저씨야. 너 기운내. 나도 응원할게. 이걸 얘가 59장을 받아온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언니한테 힘을 줘야 되니까 여기다 뭐 좀 써주세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걸 얘가 써가지고 마지막 장을 엄마 아빠한테 딱 써가라고 그걸 맡겨주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좀 감성적이어가지고 포장마차에서 진짜 질질 울었어. 질질 울었어. 소주를 딱 하고 있는데 큰딸한테 문자가 딱 왔어. 수연이한테. 아빠 미연이가 이거 줄 줄 몰랐고요. 저 정말 너무 감동했어요. 30일 동안 제가 완주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고 또 제가 질질 해야지. 얘가 이제 시험을 봤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요즘은 우리 사장님들 대학 다닐 때하고 다르게 수시라는 게 있어요. 수시. 어느 학교에 지원해서 딱 붙으면 다른 학교 못 갑니다. 근데 얘가 수시를 어디를 냈냐면 Y대 공대를 수시를 냈어. 얘는 Y대 공대 가면 잘 가는 거야. 근데 시험 보고 가채점 결과가 나온 날부터 담임선생님이 매일 얘네 집에 전화하는 거야. 절대 Y대 응대 응시하지 말라. 시험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1등을 한 거야. 서초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얘가 나중에 합격을 어디 했냐면 S대 공대, Y대 공대, S대 약대를 합격했어요. 지금 S대 약대 2학년이에요. 나중에 물어봤어. 야, 너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삼촌. 그때 미연이가 준 편지가 저한테는 정말 감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저 그때 완벽하게 충전이 된 것 같았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완주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긍정의 힘이에요. 그 긍정의 메시지를 누가 줬어? 미연이가 준 거예요. 그 59장, 엄마 아빠 60장 중에 제가 4장을 스캔을 받아왔으니까 지금부터 살짝 한번 보세요. 이건 미연이가 언니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언니 수능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많이 힘들지? 이거 보면서 힘내라고 쭉 썼죠. 그 다음 장. 누나, 저는 미연이 친구 민일이라고 합니다. 막상 요렇게 편지를 쓰니 참 부끄럽군요. 시험 잘 보시고 꼭 원하는 대학 찰싹 붙길 기원할게요. 저랑 시험 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민일이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누나도 모르고 누나의 동생도 모르는 삼바나입니다. 그냥 싸이월드 방명록 쓴다는 기본으로 쓰고 있네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공부하기도 힘드실 텐데 마무리 잘하시고 수능 대박 나세요. 그러면 모든 대학이 문을 활짝 열고 누나를 마중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나의 동생의 친구의 친구예요. 모르는 문제 잘 찍으세요. 이걸 59쪽을 써서 마지막 쪽을 엄마 아빠한테 적으라는 거야. 아빠의 편지잖아요. 수연아, 인생은 아름다운 거.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앞으로 펼쳐질 수연이의 무한한 행복을 위한 순간의 산고에 불과해. 항상 행복하자. 사랑해 아빠가. 엄마가 또 썼잖아. 사랑하는 엄마의 딸 수연아. 이렇게 불러만 봐도 목이 맨다. 이런 편지를. 자, 우리 어머니들도 반성하셔야 될 게, 우리 여자 사장님들 애들 수능 30일 남았다 그러면 머리 싸매고 어디 갑니까? 절에 가잖아. 절에 가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절에 가면 기도하면 부처님이나 예수님 들렸다 와야 되잖아. 너무 머니까 애들한테 직접 해줘야 돼. 직접 이 긍정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긍정의 메시지. 전 미연이한테 대단한 긍정의 메시지. 저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 책에서 그렇게 써놨는데 저는 이 친구를 바이러스라고 불러요. 바이러스. 신종플루가 아니고 긍정의 바이러스. 긍정의 바이러스. 얘는 얼굴 자체가 긍정의 덩어리야.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수연이하고 공부 잘하지 못하는 미연이하고 둘 중에 하나한테 저보고 투자하라고 그러면 전 누구한테 할 것 같아요? 미연이한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수연이는 공부는 잘해요. 잘하지. 자기 인생 잘 살 거야. 세상을 바꾸는 애들은 누구냐면 미연이 같은 긍정의 아이들이에요. 긍정의 아이들. 제가 오늘은 아이들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합니다만 아이들도요. 공부에 너무 매달리게 하지 마세요. 사실 애들 성적은요. 정해졌습니다. 엄마 더하기 아빠 나누기 2야.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가요. 애들한테 해줄 건 뭐냐. 상이야. 상. 인상. 얼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이웃들 보세요. 이웃들 중에 좋은 대학 나오고 학교도 뭐 과도 좋고 학점도 좋고 토익도 950점 때린데 그런 애들 취직 못한 애들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봐. 뭐가 안 좋은지 알죠? 상이 안 좋아. 그 상이 누구 닮은 줄 알아요? 꼭 지혜비를 닮았어. 지혜비 닮으면 절대 취직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취직 없어. 그 애들한테 그냥 상을 바꿔줘야 돼. 어디서? 집에서부터. 긍정을 심어줘야 돼. 제가 대기업들 중역분들 특강할 때 인사 담당 중역들 특강할 때 그분한테 여쭤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 뽑을 때 마지막 기준이 뭡니까? 뭔지 아세요? 인상입니다. 인상.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인상 좋게 긍정으로 키워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정, 수정, 열정, 긍정의 4가지의 방법을 제 책에서도 검증을 해놓은 게 뭐냐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검증을 해봤어요.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스티븐 호킹 이상국 교수입니다. 이분은 머리 빼고는 꼼짝을 못해요.
이분이 원래 이랬던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4년 전에 서울대 교수인데 학생들 데리고 미국으로 지질 탐사 갔다가 운전하다가 차가 뒤집혀서 학생 한 명이 죽고 본인이 이렇게 다친 거예요. 머리 빼고는 꼼짝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완벽한 정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처음에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 나는 C4가 완전히 부서졌어. 척추 4번째가 부서진 거예요. 4번째가 부서지면 머리 빼고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 난 끝났다. 근데 이걸 그동안은 인정을 못할 동안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인정을 할 과정 중에 부정과 분노와 우울과 수용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정상적이 아니야를 출발한 겁니다. 이게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수정을 하게 되는데, 좋아,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지금은요, 이상목 교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전에 했던 걸 다 합니다. 자유롭게 컴퓨터 쓰고요, 자유롭게 강의안 쓰고요. 이분 옆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마우스예요. 입으로 쓰는 마우스. 우리 마우스 손으로 쓰잖아요. 입으로 쓰는데 이걸 훅 하고 당기면 왼쪽 클릭, 쭉 하고 불면 오른쪽 클릭, 2번 끌면 더블 클릭, 2번 끌고 머리를 돌리면 드래그. 이분 가서 연구하는 걸 보니까 영어는 얘기하면은 둘둘둘 써져, 컴퓨터에.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돼서 우리나라는 써요. 이렇게 직접 툭툭툭 써. 입으로. 다 찍어가지고. 학생들 강의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이게 수정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열정의 힘이야. 이 양반이 다치기 전에는 굉장히 여성스러웠대요. 뭐 드라마보다 슬픈 장면 나오면 저하고 비슷한 거야. 질질 울고 막 이랬던 거야. 근데 다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누구한테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대. 한 번도 한탄한 적이 없대요. 완전히 강하게 바뀐 거야. 저는 그래서 우리는 몸의 근육이 있는데 이분은 뇌의 근육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이분도 MBC 희망특강 파랑새 주제인물이어서 제가 인터뷰를 갔는데, 저는 가능하면 인터뷰를 가거든요. 서울대에 갔어요. 연구실로 갔더니 그분 방을 딱 열었더니 이분이 의자에 딱 앉아있어요. 온몸이 묶여있어요. 옆에 간호사가 딱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죠. 저하고 우리 PD하고 작가들이 딱 들어가니까 인사를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어서 저보고, 아, 손 교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딱 가서, 아, 손 교수님 명함 한 장 주시죠. 그러니까 명함. 저 깜짝 놀랐어요. 명함을 내가 주면 이상목 교수님이 명함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묶여있는데 못 받죠. 못 움직이거든, 머리 빼고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줄까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있는데 이분이 뭐냐면, 혹시 고스톱 칠 줄 아세요? 고스톱. 잘은 모르지만 한번 쳐봤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장 놓고 한 장 뜨세요. 뭐냐 봤더니 그분 책상에 명함이 수북하게 그분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를 거기다 놓고 자기 걸 뜨라는 거야. 이 정도로 유머러스예요. 이 정도로. 굉장히 유머러스. 이분은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은 장애가 자기한테 축복이라고 그래요. 장애가. 전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요즘은 가끔씩 만나서 제가 이분한테 좀 몹쓸 짓을 하는데 좀 가끔씩 제가 초대해가지고 폭탄주를 좀 먹입니다. 폭탄주. 제가 폭탄주를 좋아해서. 이분은 처음에 제가 폭탄주를 하다니까 자기는 술 마시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야. 좀 뭔가 굉장히 특이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린 술 폭탄주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분은 뭐로 마시는지 아시죠? 빨대로. 빨대로 폭탄주. 최근에는 폭탄주가 늘어가지고 5잔까지 하셔.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는 이분이 긍정의 덩어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봐요.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사업하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많지만 이분처럼 고통스럽진 않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이분은 그럴 수가 없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인정과 수정과 열정과 긍정의 공식을 4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틀림없어요. 이건 믿으셔도 돼요.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멀쩡하게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봐왔어요. 왜? 닫혀야만 본인한테 엄청난 힘이 생기는, 그거 아니면 죽으니까 다른 문을 뚫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아주 멋진 여자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양반은 47이 될 때까지 결혼은 고사하고 키스도 못 해본 양반입니다. 수잔 보일. 사실 이 이미지 자체가 키스하기엔 좀 거시기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수잔 보일은 단 한 번도 자기의 꿈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우울하고 암울한 시간 속에서도. 근데 우리한테는 엄청난 감동의 메시지를 줍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저는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사장님들 또는 우리 사장님들의 가족들, 자제분들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놀라운 비밀 두 가지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정말로 원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어떻게 정말로 원해? 정말로 원해요? 네! 좋아요. 그럼 따라서 하세요. 빅 예스! 빅 예스! 빅 예스! 빅 예스! 잘 들으세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잔 보일처럼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비밀,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해. 그러니까 갖고 싶어.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가서 저 그거 갖고 싶어요.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못 갑니다. 왜 못 가는지 아시죠? 줄지 안 줄지 몰라서 못 가요.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못 가요. 맞죠? 그런 사람은 절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요. 자존심의 저원이 이겁니다. 굽히지 않고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는 걸 자존심이라고.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못 가는 이유가 또 뭔지 아세요? 애들 말해서 죄송한데요, 쪽팔리라고 생각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쪽팔린 거 없습니다. 갖고 싶은 걸 갖고 싶다고 하는데 그 쪽팔린 거예요? 갖고 싶은 걸 갖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쪽팔린 거예요. 그 부모만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 똑같이 아버지 닮아갑니다. 똑같이 엄마 닮아가요. 남한테 정말 갖고 싶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식들한테 그걸 물려주겠어요? 아니에요.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때부터 일은 시작이 되는 거야.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주겠어요? 안 줍니다. 어떻게 하면 죽게라는 옵션이 나와요. 그걸 내가 하면 돼요. 뭐로? 열정으로. 못 이루는, 꿈을 못 이루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루려면 첫 번째 갖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두 번째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인 그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람한테 먼저 해야 돼. 그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나예요. 나의 어디에? 뇌. 내 뇌에 빅 예스라고 내 뇌에다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 뇌는 그때부터 작동을 시작해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만든다니까? 미래 기억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꿈은 100%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진구였습니다.